그래서 앞으로는 가상 경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MZ 시대는 이제 실소유보다도 그런 걸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앞으로는 데이터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당신의 부가 결정되고 비부격차가 결정됩니다. 아, 원래 그 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네. 중국 대학원에서 네, 교수로서 예. 7년 동안 예.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예. 미국의 어바인 대학교 총장으로서 네. 새로운 또 네.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 근데 새로운 그 시작을 네. 하시게 된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대학 운영이라는 게 일단 저는 공부를 아시아계 쪽에만 해가지고 네. 서방 세계, 우리말 유럽에 미국 네. 이쪽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쪽 세계를 모르고는 어떤 문제를 보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한 절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한국의 전문가들 대부분 영미계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하고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대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을 잘 알아가고 또 유럽도 잘 알아가고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이 좀 실제 업무를 통해서 미국 공부를 많이 하자, 유럽 공부를 많이 하자, 그 사람들이 논리, 생각 이런 걸 좀 많이 배우자. 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게 가장 컸고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신 이제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더 플로라는 책도 이제 신간도 출간하셨는데 오늘 이 책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들어볼까 하는데 책 보니까 투자의 기본은 시대적 흐름 파악이라고.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일단 이 책이 부제목이 그 더 플로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부제목이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제가 사실은 뭐 불을 거머쥔다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가슴에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투자하거나 어떤 재무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시대적 흐름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학번을 하면 90학번이거든요. 71년 출생 넷놀이.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까지, 대학교 입학이 89년도입니다. 중국은 초등학교가 5년제예요. 한국 6년제. 그래서 빨라요, 한국보다. 그래서 제가 93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잖아요. 지금 뭐 거의 30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때그때 부닥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어느 만큼은 세상을 만들 수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부닥친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세대가 좀 특수한 게 뭐냐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쓰지는 않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사회주의를 하다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92년도였어요. 개방은 78년에 시작했지만 실제 헌법에 보장되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경제를 끌고 간 거는 92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93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는 교육을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받고 실제 직장 생활은 완전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가 갑자기 자본주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계획하면서 가요. 옛날에 못했던 것들 다 하게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주로 교수만 하다 보니까 뭐 사업에 있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그걸 못 느꼈는데 지금 30년 돼서 동창들이 만나잖아요. 동창회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확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냐면 제가 93년 대학 졸업할 때는 제일 좋은 직장이 뭐였냐면 당연히 국유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여성으로도 되게 좋은 직장이었죠. 대학교 선생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대학교 혹은 뭐 국유기업에 이렇게 들어갔던 이런 분들은 사람들 부러워해서 되게 성공한 거라고. 그런데 직장이 잘 안 된 사람들,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 마윈 같은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 취직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 할 수 없이 뭐 했냐면 취직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잘 안 풀렸던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창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늘날 다 세계적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 사실은 별로 전체 사회적 기술로 보면 좀 낮은 레벨.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세계적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게 마윈입니다. 당시에 대학 졸업 취직도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창업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슨 말 하냐면 그때 와인은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제 주변에 동창들 이런 사람들도 엄청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흐름을 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흐름을 탄 사람은 지금 중국의 제1부자, 이 책에도 뭐 중국인들이 자산이 얼마냐 제가 뭐 정리해줬지만 지금 중국의 부의 상위 20% 있는 사람들이 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92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2001년에 WTO에 들어가면서 운명이 크게 2번 바뀝니다. 92년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장을 테이킹했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들어가면 세계적 시장이 중국에 온 거잖아요. 또 한 번의 성장을 확 했고 그래서 이 20년이 중국의 지금 상위 부자들은 이 20년의 상승을 그대로 테이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업할 때 내가 요걸 딱 읽고 앞으로 10년이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거 뭐 읽었어요. 근데 기존의 질서에서 잘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한 건데 이 흐름을 그대로 타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에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또 중국 기업, 민영 기업들이 대부분 또 파산을 해요. 요즘에 뭐 홍다도 있고 요즘에 완다도 그렇죠. 있고 많이 들었죠. 그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잘해서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막 연쇄 부도가 나요. 그냥 그 사람들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하는 방법, 하는 수단, 하는 사업적 오히려 시각이 더 넓어졌는데 왜 지금 망할까요? 시대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변했는데 저는 시대가 전 20년하고 지금 다른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대로 간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왜 과거에 성공한 걸 갖다가 그렇죠. 그대로 하니까 이게 안 먹히면 계속 파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일찍 깨우쳤다면 저도 사업을 했을 거고 중국에서 사실 그때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年대였어요. 근데 저는 교수를 했던 거고 그렇다고 제가 뭐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또 애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재미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사실 사업을 하고 이렇게 왔고 투자를 했으면 근데 저는 투자는 좀 일찍 한 편이에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파생상품 투자를 했고요. 한국에 2003년에 왔어요. 그때는 한국 주식을 하기 시작해서 투자 생활을 들어오게 됐고 후에는 제가 재무론 박사 하다 보니까 전문으로 또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재무관리 교수, 뭐 투자론 교수이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에 이걸 다 정리를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나이 다 다를 거예요. 여기 뭐 10대 들을 거고 20대 하지만 확실하게 공동적으로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보다 좀 더 잘 풀리려면 혹은 뭐 이 책 제목처럼 부를 뭐 거머쥐려면 혹은 투자에서 재무적 자유를 실현하려면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고 성공하면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평생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큰 세계적 흐름, 세계적 큰 배경, 이 국제 경제 이런 차원에서 좀 책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맵처럼 세계 지도를 그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대적 흐름을 이룰 수 있는 세계 지도를 그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내가 어느 시대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주목해야 하는 2가지 정도의 사회적 흐름이 있다면?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길게 풀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준 2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우리는 왜냐면 아시아계잖아요. 한국, 일본 있고 중국이 있잖아요. 이게 아시아의 가장 중심 국가예요. 인구도 가장 많고 공동한 특징이 있어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그러면 지금 내가 기업가라면 내가 기업을 운영했던 과거 30년, 40년은 고령화가 메인 팩터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기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고령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0세 이상이 대부분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 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세상에 제일 수요하는 제품이 뭐고 어떤 개념을 그 제품에 녹여내야 되고 또 지금 세상에 아직 안 나온 게 뭐냐 이 사람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고령화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MZ시대의 부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양극인데 MZ시대는 우리가 90년 이후 출생, 2000년 이후 출생 J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들은 저희 세대, 저는 70년 이후니까 X세대라고 하는데 제 세대의 자녀분들에 속해요. 저희 자녀분들이 MZ시대인데 내가 살아왔던 이 가치관과 MZ시대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 근데 지금 사업의 메인에 있는 분들은 제 나이대예요. 지금 회사에서 중역에 앉아있고 국가 정부에서 국장급으로 사인을 하는 분들, 정책을 만들고 다 제 나이대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MZ시대가 굉장히 주도적 세력으로 올라왔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 일하는 방식, 공부해왔던 거, 접했던 거, 끌고 가는 거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주체가 변하면서 기본 경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 책에서 물질적 욕망과 도파민 경제라고 표현했어요. 네. 물질적 욕망의 경제는 리비도 경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소유를 해야 행복한. 저 같은 경우에 그 세대에 속해요. 집도 하나 있는데 또 사요. 옷도 하나 있는데 또 사. 명품이 하나 있는데 또 사. 많이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는 세대가 우리 과거의 경제 주체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업들은 많이 팔아서 많이 생산하는 게 수익 모델이에요. 네. 근데 지금 MZ시대는 물질적 소유를 별로 큰 의미를 안 둬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국에 그게 있잖아요. 5포 세대. 네. 뭐 3포 세대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중국은 그걸 탕핑주의라고 해요. 탕핑이라는 건 누워서 건들건들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MZ시대는 탕핑주의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욕망도 없어. 내가 뭐 우리 세대는 막 직장에서 진급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의 MZ시대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결국 나만 행복하면 돼. 나의 개성이 존중되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상사가 야, 야근해 이러면 바로 사직서 때려치고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 중국은 전업주부란 말처럼 전업자녀란 말 나올 정도로 탕핑,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한국은 오퍼, 뭐 이런 세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MZ시대가 일단은 소유에 대해서 우리처럼 집착하지 않고 두 번째, 제가 그래서 MZ시대가 이끌어가는 미래 경제는 도파민 경제라고 합니다. 도파민이란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그게 꼭 옛날에는 소유해야 도파민이 나왔는데 요즘에 MZ시대는 예를 들면 가상의 세계에서 제가 메타버스 경제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그 도파민이 배출이 되고 예를 들면 어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어떤 내 실제 패션은 안 입어도 잠옷을 입고 앉아서도 그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바타가 예쁜 가방을 들고 있어도 내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 경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MZ시대는 이제 실소유보다도 그런 걸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애들 자기 친구들하고도 주로 또 메타버스에서 더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실제 이렇게 만나서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생태계는 제가 살아왔던 이런 리비도 경제, 물질적 욕망 경제가 아니라 이런 경제가 절반 강산을 차지하는 경제 기회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럼 기업들이 기존에는 물질적 욕망 경제에서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마진을 남겼다면 앞으로는 그런 기업의 행태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도파민 경제가 메인 경제 생태계로 올라오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MZ시대를 만날 때 나의 마케팅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매출체인이 변해줘야 되는 거죠. 인재 보는 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시대적 흐름 안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정리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고령화 시대랑 MZ세대에 그로 인해서 도파민 경제. 네. 지금도 물론 물질적 그런 경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은 그렇죠. 정신적 경제, 맞아요. 행복을 좀 추구하는. 그게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커져가고 있다라는. 자, 그럼 이제 그런 기술과 이제 혁신과 미래에 대한 얘기 좀 여쭤보면 인류가 이루어오는 기술 혁신의 큰 흐름은 50년 경제 주기, 콘트라티F 파동, 요게 뭔지랑 요거에 대입해 알려준다면. 제가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완전 개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그때 재물원 전공, 저는 전공이 화학 전공입니다. 학부가 화학을 했어요. 화학 공조 엔지니어. 그래서 재무가 제 전공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컴퓨터 가르치고 화학 가르치면서 이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 있죠. 차트 분석. 그것도 제가 책을 몇 개 읽을 정도로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거. 근데
어쨌든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2004년도 재물원 박사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공으로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이번엔 전공자로서 또 이렇게 투자를 대하면서 또 성공 실패 경험을 다 하고 왔는데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이랬잖아요. 시대에서 흐름이 게 우선이다. 그걸 가장 깊이 투자하면서 느꼈고요. 이게 가장 큰 일단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잘 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해서 섹터하고 종목이 있잖아요. 반도체 섹터, 제약 섹터, 거기서 구체적 기업이 종목인데 성공의 80%는 섹터 선정에서 옵니다. 나머지 20%가 종목에서 와요. 우선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의 줄을 잘 선단 말이 제가 시대에서 그놈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느 산업의 줄을 설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일단 론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산업의 줄을 설지를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지? 그게 가장 제가 경험으로 가장 잘 느꼈던 게 지금 여기 콘드라트 EF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소련 경제학자예요. 운명이 좀 이분이 운명이 좀 이게 사회주의 그 구소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운의 경제학자인데 근데 이분의 방법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한테 아직도 엄청난 그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알든 모르든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혁신 기술, 요즘에 챗GPT 뭐 난리 났었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한번 팍 나면 그게 하나의 전체 산업 주기를 한 50년 끌고 가요. 근데 그게 끌고 가는 주기가 어떠냐면 새로운 게 나와서 처음에는 사람들 주목을 안 해요. 이렇게 맹아 상태, 씨앗 상태에서 조금 주목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그게 뜰 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팍 산업을 고속 성장시키고 정점을 친 다음에 또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또 팍 내려오고 사라지는 요 기술 혁신 주기가 50년인데 이걸 누가 썼냐면 콘드라트 EF 이 경제학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지금 우리 인류가 쭉 1차 산업혁명부터 쭉 온 우리 기술 혁신들을 보면 우선 영국입니다. 영국 다 아시게 산업혁명 제일 먼저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방직 증기 그게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약 63년 동안 주기를 이렇게 확 끌고 고속성장을 인류의 고속성장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1782년도부터 1845년까지입니다. 63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 길이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기술 나오면서 그래서 철강, 철도 기술이 또 하나의 산업을 이게 정확하게 만 47년입니다. 그래서 45년부터 92년까지 47년 동안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또 인류가 한번 큰 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 또 한 56년 동안 끌고 간 핵심 기술이 전기와 중화학입니다. 그래서 1892년부터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난 마무리 그때까지는 전기, 중화학 산업들이 엄청나게 고전하면서 또 인류의 경제가 하나의 큰 또 50년 경제 주기를 긋고요. 그 다음 또 미국이 세계의 최강국이 리더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끌어가는데요. 그 다음엔 자동차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48년 이후부터는 자동차가 지금의 챗GPT 이머징 기술이었고 엄청나게 신흥산업으로서 고속 성장해왔죠. 그래서 자동차 컴퓨터가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전 세계 한 43년 동안 또 호황의 시기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게 그 다음부터예요. 정보통신하고 인터넷. 예, 이게 미국에서 주체로 전 세계를 이끌어왔죠. 그래서 1991년부터 지금 2035년까지 이제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애플 제가 여기 넥스 애플은 누군가 그 주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 책에. 그 애플이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 3조 달러 너무 한 국가의 GDP보다 한국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시총보다 많지 않나요? 예, 다 합하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개 기업이 시총이 3조 달러 넘어간다. 한 국가의 부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애플은 왜 그런 성공을 읽었냐? 당연히 뭐 스티브 잡스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요인이에요. 사실 이 주기상에 보면 그 시대가 정보통 인터넷 시대에 그걸 전체를 다 캐칭한 거, 그대로 태킹한 거죠. 이 흐름을.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성장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는 스마트폰 살 사람이 다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대로 애플이 가만히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 안 하고 애플이 기업이 뭐 스마트폰은 세계 뭐 명품 1등이 애플 스마트폰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애플은 망하는 기업이 돼요. 그렇죠. 요즘 이게 애플이 하는 게 뭐예요? 도전이. 그 VR 안경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거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흐름이 스마트폰이 기부한 이 성장이 이제는 멈춰서는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다 사고 이렇게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애플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 생태가 돌아가야 되는데
디바이스가 팔리지 않으면 멈춰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는 게 뭐냐면 애플이 하는 게 그거예요. VR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돼서 VR 안경하고 디바이스로 중점으로 그걸 새로운 디바이스로 모든 걸 연결하는 앱 생태계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고,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옛날에 애플카 같은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금 새롭게 자기네 리딩하면서 앱 생태계를 계속 돌려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여기서 지금 성공했던 기업들, 이 정보통신 인터넷 이 시대에 큰 성공을 이뤘던 이런 기업들이 중국말한 BAT제, 한국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은 뭐 팽이라고 하고 가가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2035년 이후로는 만약에 그 전에 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는 거죠. GM 자동차가 테슬라를 못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콘드라이트 EF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하나의 흐름을 끌고 가고, 우리가 소멸은 안 하지만 그게 큰 이익을 못 성장시키는 단계까지 한 5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일단 섹터를 내가 고르는 시각을 키워라는 거죠. 예. 그러면 주도 혁신 기술을 주도한 국가가 그 시대의 대장이 되게 그렇죠. 됐네요. 영국이 그때 그렇죠. 대장이었고, 그렇죠. 자동차 컴퓨터 정보통신에서 앞서 나갔던 미국이 지금도 이제 맞습니다. 세계 1위 국가가 된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이 2035년 정도까지, 10년 정도까지는 더 이제 네. 아직 남아있다고 성장이 보셨는데, 네. 그러면 2035년 이후 네. 혁신 기술은 좀 네. 어느 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포커스 잡아야 제가 뭐 여기서는 자세히 풀진 않았지만 방향만 제시했는데, 저는 그게 여기에서 지금 말씀했던 하나는 AI고요.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왜 바이오냐? 아까 앞에서 제가 큰 시대적 흐름에 제일 크게 변한 게 하나 고령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는 50이 넘었잖아요. 반평생 살았는데 지금 4시간 상담 후 오다 쓰냐면 건강. 저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매일 그거에 뭘 건강한 거 뭘까? 생활 패턴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웰니스라고 우리 얼바인 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고령화 사람들 사회하면 이게 그냥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마윈이 그런 말 했잖아요. 누가 중국 노인들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두 번째 마윈이 된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예. 노인이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 2억 6,700만 명이거든요. 앞으로 고속도는 더 빨라지죠. 점점 더 많아지죠. 네네. 인구의 거의 뭐 한 4억은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게 하는, 이게 누가 답을 해주죠? 바이오입니다. 네. 결국 중국이 아직도 이 미개발 천지로 남은 게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 제약은 미국이 잘합니다. 근데 다 특허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미래 요즘 마이크로 바이옴이라 이런 개념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미생물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인체를 갖다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 인간의 이런 갈망, 욕망을 해결해 주냐, 이게 바이오 이슈예요. 뭐 AI는 더 풀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업 주기는 얘네들이 끌고 간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네. 이게 큰 축이 바이오랑 AI라면, 네. 근데 사실 또 이 개인분들이, 네. 뭐 마인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분이 탁 탄생해서 그런 산업을 일으켜서 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면 좋겠지만, 네. 대부분이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만약 개인이라면 어쨌든 그 시대에 편승할 수 있는 네. 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뭐 바이오나 AI 쪽에 어느 종목이 잘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ETF 같은 데를 좀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모를 땐 ETF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수수료가 싸고,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제일 핵심 기업 다 담아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하고, 근데 종목을 할 때는 모르면서 하면 안 되고요. 요즘에 뭐 몇 개 뭐 2차 전지라든가 뭐가 뭐 팍 떠, 뭐 요즘에 전도치 뭐 이래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실패로 빨리 가는 길이고요. 일단은 내가 어떤 지수나 이런 데 맞춰서 하지 않으면 종목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이 시대에서 흐름을 읽으면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종목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모를 때는 한다고 하면 ETF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오 AI는 있잖아요. AI는 뭐 워낙 요즘에 VCP 자금들이 다 지금 AI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좀 너무 좀 몰려가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까 그 앞에 정보통신 인터넷이 40년을 이렇게 끌어온 것처럼 이렇게 쭉 하나의 긴 과정이에요. 긴 과정이니까 일단은 투자하는 자세가 1, 2년 사이에 뭐 재무적 자유를 실현하겠다, 뭐 부를 거머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이 흐름을 내가 어떻게 탈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 네. ETF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기 책에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걸 연결하는 모바일 생태계, MOT, 그 다음 로봇, 드론, 예,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예, 이런 것들이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왜 제가 강조하는지 다음에 쓸 책이 메타버스 이코노미입니다. 네. 제가 가장 평생에 도전을, 가장 노력을 엄청나게 쓴 책이 경제 연구자로서 네. 가장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쓰는 게 메타버스 이코노미인데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MZ시대가 메인 시대로 부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세대하고 달리 생활의 대부분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요. 사실 요즘에 저도 그렇거든요. 실제 친구들 별로 안 만나요. 다 뭘로 해요? SNS로 해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다 실제 만났어요. 네. 커피 마시면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전화 통화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 그것도 거의 안 해요. 톡이나 메신저. 이걸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실물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세계, 이게 확실히 커져요. 그걸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러면 여기에서 경제 생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걸 인도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러면 6G, 이런 정보통신 기술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죠. 네. 근데 말씀해주신 AI나 IoT나 MOT나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뭐 언젠가 당연히 올 거라 생각할 것 같은데 신용 리스크를 해결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가 뭐 2년 전쯤에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메타버스 맞아요.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건가 싶을 맞아요. 정도의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또 뭐 코인 가격도 맞아요. 엄청 좋을 때 이게 맞아요. 이제 코인이 이렇게 가는 건가? 맞아요. 시대가 바뀌나 보다. 막 사람들 막 그래서 막 뭐 내가 뒤처지나 싶어서 막 사고 뭐 하는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딱 지나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거품이 많았고 맞아요.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를 쓰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강연을 주로 했잖아요. 네네. 제 강연 듣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또 안 듣는 분들도 많은데 책은 계속 존재하니까 제가 한번 메타버스의 이런 바이블 비슷하게 사람들한테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에 그 테라루나 사태 있었고 FTX 파산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왁 몰렸다가 왁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동요를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어디 갈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해요. 그게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자녀 오녀간에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믿음과 신뢰입니다. 네. 우리가 투자도 그래요. 여러분 산 종목이 이거 꼭 가상자산이고 종목 똑같아요. 뭐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혹은 뭐 다른 주식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거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 몰라. 그거 뭐냐면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확 몰다 확 나오냐. 그냥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데 경제학적으로 풀 건데, 한번 읽으면, 과연 이게 본질이 왜 나는 계속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지하든 안 하든 인터넷은 지금까지 왔어요. 인터넷 그때 막 대중화 시작할 때 사람들 보이지 만지도 않고 사기라고 했어요. 인터넷이. 지금 인터넷 없으면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유튜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요즘에 인터넷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앞으로 인터넷도 하나의 메타버스 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상자산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코인이 왜 필요한지를. 그러면 요즘에 정부에서 중국 같은 거 못 타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도대체 뭔지, 왜 그러는지, 국가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런 책이 없어요. 메타버스 관련 책도 다 그거예요. 뭐 제포터에 가서 뭘 사기, 뭐 가상 부동산 사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뭐 해보기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대로 정리해 줄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다뤘어요. 본질만 다뤄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 두 번째 책이 메타버스 이코노미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메타버스로는 그동안에 거품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지금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반도체 이후에 주도 산업은 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책에서 주로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데이터 소유의 빈부격차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 데이터 플랫폼의 90%를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게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 다음, 카카오 자기 게 있잖아요. 유럽은 다 구글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럽 전체의 데이터는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90%는 거기에 70%는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 대부분 쓰는 플랫폼 다 미국 겁니다. 그렇죠. 20%는 중국 거예요. 나머지 10%를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도 다 네이버 쓰잖아요. 뭐 옛날에 야후 뭐 이런 거 했지만 요즘에 제페토라 다 일본 동남아에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라인 이런 게 다 한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별로 이런 걸 이렇게 한 나라고 안 나라인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의 격차가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결정하고요. 한 국가 내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빈부격차가 데이터 소유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기업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정부든 어느 개인이든 데이터를 나를 어떻게 표현하냐, 데이터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당신의 부가 결정되고 빈부격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메타버스 이코노미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도대체 뭔지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예. 이제 더 플로라는 책을 봐야 될 거라 생각 들었는데 벌써 다음 책을 계속 기다리시게 만들어 주시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19가 여전히 이제 아직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팬데믹 이후에 기업을 결정한 요소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 결정한 요소는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그 어릴 때 중국에서 어린이들한테 4가지 현대화 실현할 인재가 되라 뭐 이런 표현이 제가 익숙해가지고 그걸 좀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은 4가지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4가지가 뭐냐? 디지털화, 앞에서 말한 데이터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화, 모바일화, 우리가 요즘에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게 다 모바일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요즘에 AI가 이미 들어와줬잖아요. 그렇죠. 요즘 식당 가면 거의 다 로봇이 합니다. 호텔 가도 다 로봇이에요. 모든 게 다 밸류체인이 자동화 실현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화, 거기서 거기에 맞추며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의 전체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디지털화, 모바일화, 자동화, 스마트화. 스마트화의 핵심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걸 구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특히 글로벌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걸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일부 영상의 마지막 질문으로 그 질문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교수님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선도할 만한 뭐 창업가분이 탄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가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뭐 많은 교양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보는 분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가 상승이 요즘에 정말 뭐 목미까지 치어올라서 마트에서 장 조금만 봐도 돈이 너무 비싸게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 대비 지금 어쨌든 계속 물가 상승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지 이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 자산이 좀 더 많이 쌓여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산까지 해주면서 여러분들 만약 자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거지가 됩니다. 아니,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 거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20년 전에 뭐,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한 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20만 내 자산이 날아난 거. 그게 누구냐? 인플레이션이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자산 관리가 필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가 여기서 브리드머니 경제학이라고 해서 이게 브리드머니 이전과 이후로 세계가 나뉜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는 지금 말이 안 되게 돌아가는데 이런 걸 모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읽어보면 이 삶의 지혜가 떠오를 건데 브리드머니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의 부가 가져가는 시작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 관리를 안 하면 그냥 국가한테 당해요. 뭐 국가 의도적으로 이런 거 뺏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한 국가가 권력기구로서 경제를 살리고 왜냐면 투표제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그럼 경제를 살려야 돼요. 이로써 인기를 얻어서 투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우리가 진통제 먹듯이 경제를 진통제 다루듯이 다뤄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경제를 살린다는名義로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 대가 누가 치르죠? 우리가 치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코로나로 돈 엄청 풀 때 저는 엄청 반대 소리를 냈거든요.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갖고 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월급만 받으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지런하기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혜로 와야 돼요. 지혜로 오려면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그 읽기 위한 그 기본 팩터들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당신의 자녀들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다 쳐도. 그렇죠. 예. 책에 보면 50년간 변한 생활 물가가 시내버스가 1970년 10원이던 게 2020년에 1200원으로 120배. 뭐 짜장면 한 그릇이 그때 100원인 게 2020년에 4,771원 50배. 사실 뭐 지금은 3년밖에 안 지났지만 왜냐면 6,000원 미만도 맞아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뭐 짜장면 한 개 뭐 8,000원, 네, 만 원인 데도 많아서 물가는 진짜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 월급이나 연봉은 사실 이만큼 오르진 못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모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 네. 여기서 또 이미지 하나 뜨는 게 네. 보니까 210년간 다양한 자산 유형의 실질적 수익률이 연수익률 주식이 6.6%, 장기국채 3.6%, 뭐 금이 0.7%, 뭐 등등이 있는데 주식이 6.6%면 굉장히 수익률이 이게 연복리로 하면 계속 쌓이면 되게 큰 거잖아요. 엄청나죠. 예. 근데 개인분들은 제 주변에 주식을 돈 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막 해서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좋다 이러면 그래 그게 좋아 사고 야 이게 뜬다더라면 요즘에 그 뭐 전도체처럼 야 또 사고 항상 고점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은 네. ETF나 뭐 미국 지수 같은 걸 사놓고 네.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도 네. 더 좋았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섹터를 잘 고른 거 있으면 쭉 놓고 그냥 또 저축하듯이 쭉 갖고 가면 저도 그래요. 그런 실패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돈 벌었던 게 무조건 3년 이상 갖고 갔던 것들이에요. 거의 3년에서 5년. 예, 그랬어요. 저도 단타를 했었거든요. 다 돈 잃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지금 우상향했잖아요. 그동안은. 네. 일단 그 이유랑 앞으로도 우상향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경제학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방송에서 사실 쉽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시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걸 이해시키려면 엄청나게 풀어야 돼요. 근데 미국이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과거 40년의 글로벌화입니다. 특히 그렇죠. 2001년 중국이 WTO 체제 들어오면서 그게 더 가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융으로 돌아가는 경제인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만약입니다. 정말 안 논다 이러면 미국의 이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옐런이 왜 중국 갔는지 뭐 이런 거 다 그 배경이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이 우상향하는 거는 저는 결론만 말할게요. 로직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일단은 글로벌화라는 이런 그게 또 미국 달러 패권 체제라는 이런 쪽에서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를 계속 지금 올리면서 가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돈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경제를 베팅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야당, 여당의 협상에서 부채 한도를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 이자만 계산해도 그 전문학적 지금 국가 빚을 그 이자만 2%로 계산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게임은 누가 봐도 돌아갈 수 없는 게임이에요. 부채 한도가 계속 지난번에 협상이 안 됐다고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우리 그냥 한번 논리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냥 국가 부도예요, 미국이. 근데 왜 한도를 계속 올라가면서도 그 발행한 국채를 누군가 사냐? 왜 일본이 사고 한국 사고 중국이 사냐? 그 부채를 발행한 그 달러 부채를 달러 국채를 왜 사죠? 그게 이 전 세계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서 배경이 큰 변할 때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는 이렇게 갈등을 겪고 이게 장기 추세잖아요. 이럴 때 이게 계속 갈 수 있는지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세히 풀었습니다.